안녕하세요. 코인라이트 MC 윤송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장소, 새로운 내용으로 이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코린이들을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게스트도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게스트 3분을 섭외해봤는데요. 대한 가나인 쌤 오칠이, 그리고 네온펀치의 다현씨, 베가씨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쌤, 네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초상권의 침해 한 명의 한국인, 간에서 쌤오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온펀치 여러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왓츠업! 네온펀치!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의 다현, 배가입니다. 너와 나의 돌고 도는 건 우린 만날 수밖에 없는 걸. 너와 나의 아름다워 날 알아보게 될 걸 이미 느끼고 있어. 안녕하세요. 와, 걸그룹들 이렇게 오프닝 때 나오면 막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던데. 혹시 뭐 준비된 건 없나요? 그럼 저 짧게 둘, 셋. All I need you, I need you. All I need you, I need you. 와! 귀여워. 아까 근데 쌤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네네네. 우리가 이렇게 조명 맞추고 하는 동안 혼자서 네네네. 이렇게 드럼을 치면서 막 랩 비슷한 거 하시던데? 아유, 그거 저는 뭐예요? 드럼 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요즘. 그래서 제 입으로 그렇게 하면 되게 짜릿하거든요. 예. 스트레스 확 풀어요. 예. 확 풀어요, 스트레스를. 와, 네. 앨범 내신 건 아니죠? 일단은 저희 대표님이랑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예. 있는 건 아니죠? 옛날에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예, 그래서 앨범은 조금 나중에 네. 돈부터 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네. 비트코인 투자해 본 적은 있으세요? 거의 할 뻔했어요. 할 뻔? 네네네. 제가 그 아는 형이 이 비트코인 이제 미쳐가지고 항상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더라고요. 오치라, 너 빨리 비트코인 투자해라. 10년 뒤에 엄청 대박 날 것이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돈을 조금 또 민감하니까 네.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투자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뉴스 보면은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괜히 또 모르고 투자하면은 또 앨범처럼 또 실패할까봐 네.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좀 더 배우고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형은 좀 많이 버셨나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오. 되게 잘 됐어요, 그 형이. 오.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그때 했을 걸. 그래서 좀, 오늘 예. 배우고 투자를 해보려고 나오신 배우기만 할 거예요. 배우기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네온펀치는 그럼 투자를 해보거나 뭐 공부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아직 네. 없어요. 아직? 네, 근데 저희 여기에도 계시지만 직원분들께서 한 분이 이거 투자를 하셨다가 안 좋게 됐다고 해서 약간 네. 인식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배우고 네. 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는 게 뭐 있어요? 암호화폐 중에서 이름 아는 거. 비트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아는 거. 암호화폐. 비트코인 저는 말고 그냥 아는 거. 크립토커런시만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되게 그거 다양한. 말고 몰라요? 저는 비트코인만 관심 있었고. 이더리움 들어본 적 없나요? 리플. 누구요? 이더리움, 리플. 사람 뭐. 이름이에요? 이더리움이요? 사람 이름인가요?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처음 들어봐요. 진짜요? 예. 그럼 블록체인 아시나요? 블록체인은 들어봤죠. 블록체인이 뭔가요? 듣기만 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친한 가나 친구가 블록체인 작가예요. 항상 행사를 다녀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한 일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냥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뉴스를 항상 업데이트 한다고. 근데 블록체인은 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좀 배우고 싶어서. 오늘 저희 코린이들 이 정도입니다. 이더리움은 누구 이름이냐, 리플은 누구 이름이냐, 뭐 이러면서 저희가 오프닝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신선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박진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박진아 씨 하면 트로트 가수 아니에요?
트로트 가수 트로트도 하시나요? 박진아 트로트 트로트 가수 태진아. 불러봐. 죄송합니다. 그거 태진하고. 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블록체인 전공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름은 박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의 오해와 편견, 이 타이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전에 혹시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가 씨 한번 먼저 얘기해 보시죠. 저는 뭔가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도박이요? 네. 요새서 그런 거 많이 받는데요. 네. 네, 그래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도박성이 있어서 무섭다. 네. 자칫하면 뭐 큰 돈을 잃을 수 있구나. 네. 뭐 이런 느낌. 저는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너무 없어서 관심 없는 게 그냥 딱 보여져요. 얼굴에서. 네. 관심이 없어서 오해도 없고 편견도 없는데 네. 그냥 그게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구나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송아 씨는 오해와 편견 있을까요? 뭐 저는 제가 암호화폐 관련 프로그램 MC를 보고 있다 그러면 그거 좀 위험하지 않냐. 너 그러다 보면 배우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너 블랙리스트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황당하고 마치 제가 약간 도박을 조장하는 사람인 것처럼 약간 우려의 시선으로 볼 때 뭐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특히 한국에서 약간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유행을 즐기고 좋아하잖아요. 뭐가 유행되면은 그쵸.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문화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생소하고 잘 모르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약간 마케팅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좀 투자해가지고 크게 그 망한 사람들 몇 명 봤거든요. 뉴스 요즘도 많이 나와요. 맞아요.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그 대표님이 돈을 이제 다 갖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막 난리 나고 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정확히 아직도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돌고 있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네, 좋아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듣던 그렇게 정말 안 좋은 것인가라고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제 그 오해와 편견. 좋죠. 타이틀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처음 알았을 때 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이제 깨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거든요. 예, 엄청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근데 일단 블록체인이 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의를 먼저 잠깐 해보고 갈까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요. 블록체인 막 사람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더니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더리움이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만들다가 비트코인이 잘 돌아가기 위해 안에 들어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체인 오브 블럭이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비트코인이 나오고 이것이 실생활에 쓰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체인 오브 블럭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유용하구나. 다른 쪽으로 응용할 수도 있고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블럭을 연결한 체인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블럭이 이렇게 해시함수라는 암호화 기법으로 쭉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블록체인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런 내부에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으로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나올 만큼 자본주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반드시 알고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라는 걸 배웠죠. 네.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내려간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과연 정말 이 논리로 물가가 오를 것인가라는 걸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라고 돼 있어요.
돈이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느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배가 씨는 이런 느낌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많이 돈을 버는 만큼 그만큼 이제 물가도 똑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쌤은 좀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이죠. 네. 돈이 양이 많으면 네. 예를 들어 막 집마다 쓸 수 있는 돈이 많다고 생각해요. 살 수 있는 거 되게 많을 건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 살 텐데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공급이 떨어지면은 이제 조금만 남아 있는 거로 물가가 쑥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거의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일단 많아지면 좀 헤프게 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아껴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돈은 신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송아 씨, 그 10,000원짜리 지폐는 정말 10,000원인가요? 네, 10,000원이라 써 있으니까. 아, 써 있으니까? 그리고 품질을 보장하는 그 스탬프도 있죠. 아, 10,000원에. 도장이 찍혀 있고요. 네. 쌤, 10,000원짜리 종이는 원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은행이 10,000원이라니까 10,000원이죠. 그렇죠. 굉장히 뭐 좋은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 10,000원짜리 종이는요, 사실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땐 10,000원짜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종이일 수 있죠. 그 자체가 10,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라와 은행이 10,000원이라고 약속을 해줬으니까 그런 신용의 기반에서 10,000원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쌤, 돈 어떻게 만드나요? 그 돈을 뽑고 만드는 기관 따로 있거든요. 아, 그렇죠. 발행하는 그렇죠. 곳이 발행하는 있죠. 곳이 따로 있어요. 은행에서 찍어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돈을 만들어내죠. 네네네.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낸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게도 이 돈은 그렇게 중앙화된 기관이 아니라 각각의 은행에서 만든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까운 은행들에서 돈을 다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을 대출해 줄 때 새로운 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돈을 새로 대출해 줄 때 은행은 100만 원을 대출해 줄 때 1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아도 10%의 지급 준비율인 1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0배인 100만 원을 대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각자 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돈 외에 훨씬 많은 돈은 그냥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무한적으로 막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그냥 은행들이 돈을 만든다고? 이건 정말 충격이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에서 돈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일반 은행에서 돈을 그냥 찍어내고 있다니라는 걸 그때 알았는데 이미 이게 금융 규정에서 충분히 얘기 있었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규정에 따라서 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와, 진짜 현실이었어요? 네? 진짜 현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경제학을 전공했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네. 이제 그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놀랐어요. 놀랬죠. 저 굉장히 네네. 놀랬죠. 약간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었죠. 우리 뱅크런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 번에 내 예금을 찾기 위해서 한 번에 몰리는 경우를 이제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왜 무섭냐면 이미 입금된 돈을 10배로 불려서 대출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번에 오면 예금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지급준비율의 기준하에 10배 이상 돈이 대출이 나간 상태거든요. 이미 대출한 돈은 은행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은행가가 된 금세공업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금화를 쓰던 영국의 시절로 돌아가 볼게요. 영국에서는 금화를 썼었는데 예전에 이 금화가 무거워요. 네. 무거워서 금화를 맡기고 전표를 받아서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종이로 그걸 거래했는데 세공업자는 사람들이 이 금을 찾으러 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고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전표를 좀 더 발행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서 내 금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금을 주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뱅크런의 처음 시초고요. 이걸 국가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국가도 세공업자와 같이 어떤 큰 이득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법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정 비율만 갖고 있으면 그 이상은 대출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의 은행의 시초이고 이런 지급 준비율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다르잖아요. 예금 금리가 3%면 대출 금리는 5%니까 은행 한 2% 정도의 돈을 더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넣은 돈으로 10배씩 불려서 그 10배에 대한 대출 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합법적이고 당연한 건데 왜 갑자기 뭔가 이용당한 것 같고 막 사기 막 당한 것 같고. 근데 또 억울한 게 또 정부에서 막- 그렇게 또 네. 다 이제 또 관리를 또 해주니까 네. 사람들이 그냥 믿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안 맡기면 어디 맡기겠어요? 그렇긴 그렇죠. 하죠. 약간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렇죠. 살고 있으니까. 네네네네네. 그나마 안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돈 그래서 두지 않는. 네. 다음 얘기는요.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을 좀 해볼까 해요. 중앙은행은 전체적으로 통화량을 감독하고 돈을 얼마큼 더 발행해야 될지, 이자는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관리하는 부분인데요. 이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네. 저한테, 제가 은행이에요. 네.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갔어요. 네네네.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송아 씨한테 배를 샀어요. 그 배를 사가지고 배를 사서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송아 씨한테 물고기를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죠. 그러면 저한테 이자 5%를 추가한 105만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모든 돈이 100만 원이 다 풀린 상황에서 저한테 어떻게 105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5만 원이 비어요. 그렇죠. 그죠? 은행 시스템에 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은 5만 원을 또 다시 시장에 풀어야 돼요. 풀으면 그걸 마저 벌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5만 원 어떻게 나가죠? 누군가 대출해서 나갔어요. 대출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게 계속 물리고 물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찍으면 또 인플레이션 생기지 않아요? 그럼요. 많이 찍어내면 돈이 인플레이션.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돈이 많이 풀리면 흥청망청 쓰게 되고 그렇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확실히. 은행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네. 예전에는 신용이 좋고 자산이 많고 담보가 있는 사람한테 대출해줬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돈을 빌려갖고 이제 돈을 대출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살기 때문에 은행은 추가적으로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대출을 해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빚이 없으면 은행도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보셨죠? 뭐 5분이면은 대출 완료가 된다. 뭐 네네. 이제는 뭐 신용카드만 있어도 네. 뭐 보증해서 다 대출된다. 그러니까 대출이 계속 완화되고 있어요. 끝이 없죠. 네, 뭐. 쉽게 대출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은행에 계속 돈을 벌고 싶어서 그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이것의 제일 좋은 사례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에요. 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뭐냐면 서브프라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뜻해요. 네. 이 사람들한테 집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갚을 위험이 꽤 있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계속 벌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이거 리먼 브라더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발생한 사태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자를 계속 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돈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갖고 탈출을 하면 누군가는 그 여파를 반대로 얻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방은행은 민간은행이다 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쌤,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왜 못 들어봤어요? FRB는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합니다. 네네. 느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Federal Reserve. 공공스럽고 그렇죠. 왠지 국가기관 같은 느낌이 나죠. Federal Reserve 아우. 하니까. 네, 좋아요. 미국은 좀 다르게도 우리나라 같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은행이 모인 연합회인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발행하게 되는데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쌤?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네네. 신용부도 스와프는 뭐냐면 은행이 금융기관이 파생상품으로 돈을 벌 때인데 이 파생상품으로 돈을 벌 때는 수익이 되게 좋아요. 근데 수익이 좋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채권을 팔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부실 채권을 섞어 팔기 시작했어요. 아하. 근데 섞어 팔기 시작했는데
많은 수익률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그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면은 하지만 안에서 리스크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리스크마저도 보험을 들어줄게라는 게 신용부도 스와프예요. 이 신용부도 스와프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보호해주는 보험인데요. 이것이 나중에는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했던 미국 5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베어 스턴스가 제일 먼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금액이 무려 13조 4천억 달러예요. 네. 1달러를 1,000원으로 기준을 한다면 1경 3천조가 되는 겁니다. 경. 엄청나게 큰 돈이죠. 미국 총 생산액을 넘는 수치의 파산이 났어요. 은행이. 그러면 미국은 이 은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야 되죠. 그렇죠. 네. 네. 파산을 시켜야 되는데 구제해 줍니다. 네. 미국이 이 은행을 살려줘요. 국민 세금으로? 맞아요. 공공기금으로 살려줍니다. 그래서 미치겠네, 진짜. 너도 나도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딨어. 베어 스턴스가 욕심을 부려서 나온 사건을 국가가 막아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었으나 민영화를 한 기업인데요. 이쪽도 굉장히 탐욕스럽게 사업을 하다가 같이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기관이 무너지면 미국의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개를 또 살려줍니다. 뭐 이렇게 살려야만 해요? 안 살리면 뭐 국가가 죽는 건가요? 안 살리면 이 여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투자 금액이 다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큰일 나죠. 네, 내가 여기 투자했는데 돈을 못 받으면 난리 그럼 나죠. 막 폭동 일어나고 그렇죠. 난리가 그렇죠. 날 테니까 좋은 거구나. 자, 여기에는 개인인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은행들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확 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물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미국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예요. 이걸 살리자니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고 죽이자니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 되니까 구제금융을 펼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관을 구제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금 전에 쌤이 말한 리만 브라더스가 또 위험에 빠졌어요. 리만 브라더스의 그 부채액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었는데 이번에도 살려주는가 싶더니 이제 미국이 그냥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려주겠다라고 하고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 조치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메릴린치라는 곳도 같이 파산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4대 투자은행 중에 2개가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과 은행은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은행에는 우리가 다 예금을 했고 투자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두의 신뢰가 깨집니다. 나는 은행을 믿을 수 없고 은행도 서로 은행끼리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신뢰가 깨지다 보면 돈이 돌지 않아요.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서 신용 경색이 돼버립니다. 신용 위기를 맞아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고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블록체인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쯤 이제 미국이 지금 재채기한 건가요? 이거는 재채기라기 보기 어렵고요. 네. 독감? 독감. 독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독감보다 더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독감으로 다른 나라들은 거의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맞아요. 네, 다 응급실 중환자실에 갔죠. 가서 사실은 제가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온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탐욕, 적폐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암호학자들이었어요. 암호학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구조가 너무 문제가 많구나. 이거를 좀 개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걸 개선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사실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화폐 제도는 변해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2008년 10월 31일 새로운 논문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 논문에는 나는 신뢰할 만한 제3의 중개인, 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는 완전히 당사자 간의 1대1로 운영되는 통화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다라는 식의 논문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누가요? 암호학자가. 암호학자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이 없고 암호학자라는 그냥 익명인 거죠. 네, 익명으로 발표를 했어요. 내가 이제 100% 기억나는 게 이쪽 근을 제가 한 거 같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논문에 대한 결과가
2009년 1월 3일에 세상에 처음으로 실체가 나왔어요. 네,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때 빅뱅 태어났네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이 탄생, 응애응애하는 거죠. 네. 처음 나왔는데 비트코인은 그 안에 내용을 저장할 수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적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블럭에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어요.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산되었는데 거기에는 영국의 더 타임즈 헤드라인 뉴스를 적었습니다. 2009년 1월 3일 영국의 재무장관은 은행에다가 두 번째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시대의 실황을 블로그에 나왔던 거죠. 아직까지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2009년 1월 3일에 이 내용을 담은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럭을 세상에 발행하게 된 겁니다. 와우. 이런 내용은 사실 암호학자뿐 아니라 기존의 경제학자들도 꾸준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달러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정말 공용화폐가 있어야 된다고 언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미국을 얘기할 수 있는데 특정 국가에 의해서 발행량이 증가하거나 축소되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없는 세계화폐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 물어대한 배상금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배상금이 독일에는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고 이것은 곧 사회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는데 정말로 독일은 화폐 발행량을 증가시켰습니다.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고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삶이 매우 힘들어졌고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았죠. 그래서 독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히틀러가 등장을 했었고요. 이 히틀러는 우리 독일을 해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다시금 전쟁을 일으키는 게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이 얼마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난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당시 독일의 사진입니다. 독일의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블럭을 쌓아서 놀고 있어요. 이 블럭은 돈 다발입니다. 돈을 묶은 다발 지폐를 블럭처럼 놀고 있어요. 이미 돈이 아닌 종이와 같은 그렇죠. 상황이 가치가 된 거죠. 없죠. 예. 그러게요.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거 재벌 아들들이 아니고요. 아, 그럼요. 그냥 일반 아이들이 저렇게 돈 가지고 블럭 쌓고 놀고 있어요. 뭐 명품 옷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네.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데요. 돈을 벽에다 바르고 있죠. 네. 이제 벽지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분도 네. 재벌 아니죠, 아, 일반인. 그럼요. 네. 재벌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했냐면요. 1조 마르크가 동전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100원, 500원처럼 쓰는 굉장히 작은 최소한의 단위인데 동전을 1조 마르크로 썼고요. 자, 쌤 혹시 이 종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어떤 종이요? 이 종이요. 이 종이가 왠지 여기서는 지폐로 보여지죠. 그렇죠. 네, 지표로 보여지는데 지표에 빨간색으로 뭐가 칠해져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폐를 찍어서 냈는데요. 돈이 너무 많이 화폐가 가치가 올라가서 새로 찍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존 돈 위에다가 액수를 새로 도장을 찍어서 유통을 합니다. 와. 네. 오, 이거 하이퍼 네, 인플레이션인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돈을 새로 찍을 돈도 없고 너무 그 빠른 변화를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기존 돈 위에다가 새로운 단위를 찍어서 돈을 유통시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신선하다. 새로운 네. 생각이다. 그렇죠. 오. 이게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센 놈이 있습니다. 헝가리인데요. 헝가리에서는요.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이 정도의 몇 개야, 단위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양이라는 걸 수가 처음 봤어요. 아, 네. 저도 이거를 만들 때 처음 봤어요. 뭐 조, 경, 해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는 잘 모르잖아요. 양이라는 단위까지 있는 화폐가 나오고요. 이미 돈은 그냥 쓰레기예요. 빗자루로 쓸어 담는 수준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해에 해당하는 지폐 단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자랑했던 헝가리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보니까 거의 대한민국 이제 그 임시 정부가 만들었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1946년이면은 우리 45년이었잖아요. 와. 생각보다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쌤의 입에서 그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 나와요. 쌤 박사님. 아이고, 조심하세요. 대한 가나인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은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국가가 화폐를 조작하고 많이 찍어내고 함량을 바꾸고 발행량을 늘리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제약이라든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풀 수 있는 자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민간 누구나 화폐를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발행을 해서 여기서 살아남는 화폐가 진짜 화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려 노벨 경제학자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날 암호화폐와 비슷한 양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노벨 경제학자인데요. 밀턴 프리드먼이 미래의 화폐는 어떤 형태를 갈 것일까라는 어떤 제안을 했었는데 화폐 경제학이라는 데서 미래의 화폐는 왠지 컴퓨터의 바이트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이 당시 때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돈은 사실은 뭐 모바일 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이미 컴퓨터상에서 숫자로 돌아다니는 게 이미 우리 현실 화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폐의 어떤 변화의 세대를 좀 볼 텐데요. 처음은 실물 화폐가 등장을 했어요. 조개 껍데기를 쓴다든가 무슨 뭐 칼을 갖고 쓴다든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돌멩이를 쓴다든가 이렇게 실물 화폐 가지고 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신용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10,000원을 국가에서 보증해주고 은행이 보증해주니까 10,000원의 가치를 들인 이런 신용화폐를 쓰고 있고요. 지금 신용화폐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이런 자본주의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가오는 화폐의 시대는 신뢰화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쌤이 얘기했던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를 가능성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은행과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좀 더 신뢰 가는 화폐를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암호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한 첫 번째 결과물이 비트코인이고요. 이 비트코인에 들어가서 이 비트코인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헷갈린 게 이 암호학자들이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 실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은행 역할이 좀 하다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만 알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그렇죠. 정보가 이미 저쪽에 가려져 있죠.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이런 문제들인데 블록체인은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가상화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상화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죠. 가상화폐,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다 같은. 그 우리나라는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지금 정부가 그 은행이 알고 있으니까 이 화폐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00원이 이거 10,000원이다 인증해 주니까 우리가 이 10,000원 가치가 10,000원이다. 암호학들이 똑같은 거예요. 네. 이 기술을 잘 알고 있고 이 크립토커런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크립토커런시의 뭐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도 이제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놨어요. 네. 이 내용은 제가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볼 텐데요. 네. 뭐 왜요? 송아 씨 왜 웃죠? 아니요,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집니다. 저 중근해가 나의 얼굴 같고, 나의 달림 같고, 나의 빛이 이렇게 보여서 갑자기 이렇게 님이 나타나셔서. 네, 이제 앞에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았고요. 이제 첫 번째 블록체인 결과물인 비트코인을 얘기할 건데요. 자, 비트코인은 과연 그러면 앞에서 나온 금융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학자들이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 기존 자본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란 뭐죠? 돈이 너무 많아져서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곧 사회 전반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런 인플레이션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공정하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좀 내려볼 건데요. 비트코인을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지급이 가능한 분산화된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P2P를 이용한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네. 디지털 화폐랑 전자화폐의 차이점이 있나요?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의 차이점이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을 법한 좋은 질문인데 일단은 표현의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디지털 화폐라든가 전자화폐라는 거는 같은 내용인데 표기상의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도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OK 캐시백 마일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신용카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거를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는 화폐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든가 매개체를 디지털 화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암호화된 P2P형 분산형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아까 익명의 개발자가 세상에 논문을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익명의 개발자가 바로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정보가 익명으로 가려져 있고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죽어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 사람이 책임자 아니에요?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책임자. 예. 책임자. 네. 맞아요. 책임자.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 누구한테 아니면 한 명이 아니라 어떤 그룹일 수도 있어요. 무슨 모임의 모임 좋은 이름일 좋은 수도 관점이에요. 있고. 그래도 이 그룹 누가 그 그룹 구성 누군지를 이제 모르잖아요. 그러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주인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관리자 아니냐 이런 네네네.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기존에 자본주의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중앙화된 정부나 은행 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돈을 마음대로 찍어냈던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개발자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공개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도 염두를 해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카모토 사토시는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서명의 체인으로 이루어진 거래 기록이 누적된 전자화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거래 내역에 서명을 하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요. 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키를 뒤에 붙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앞에 사람이 유효한 소유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엄청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요거를 다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요것은 체인 오브 블럭입니다. 제가 앞에서 네. 비트코인 백서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없었는데 체인 오브 블럭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체인 오브 블럭을 굳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모 하나가 블럭이고요. 블럭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체인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꼭 끝말잇기 같아요. 끝말잇기. 그것도 괜찮은 끝에 말이네요. 단어가 이렇게 네. 앞에 오고 막 이렇게. 반대군요. 예리하시군요. 벌써 끝말을 본 거예요? 뭔가 이게 네. 리듬이 직관이시네요, 있어요. 역시. 네. 그래서 이 블럭에 대한 내용에는 각자 자기 블럭의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 이 블럭이 안전하다라는 서명이 붙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서명의 체인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서명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받았으면 자기의 키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바꾸긴 했는데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블럭이 앞에 거와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연결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이 블럭마다 사람의 디지털 선명이 있고 지금 네.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한 거래 내역 쫙 나와 있는데 네. 이제 이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 다 보일 수 있는 얘기인가요? 보이죠? 블록체인은 아까 맨 처음 얘기했듯이 탈중앙화입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관리자도 없고요. 공개되어 있고요.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블럭의 내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1비트를 보냈다는 거래 내역을 누구나 볼 수 있고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볼 수 있다라면 불안할 수 있겠죠. 그렇죠. 쌤이 나한테 큰 돈을 보냈는데 사실은 몰래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려야 되는 부분, 익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공개됐으면 되게 불편하죠. 이게 기분 나빠요. 검찰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쌤과 박진아가 아니라 이렇게 코드로 되어 있어서 거래를 볼 수는 있으나 이게 누군지는 알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 그냥 코드로 해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공개되어 있으나 내부에서는
익명성은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를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거래 이렇게 안 쓰죠? 이거 약간 좀 어렵잖아요. 이거는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를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네. 장부에다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이런 장부를 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요 블럭 하나는 요 장부 한 장이에요. 한 장이고 이 장부에는 뭐 20줄이든 30줄이든 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 칸만큼 쓰는 겁니다. 쓰고 다 쓰면 다음 블럭에 써요. 칸이 채워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요. 이 블럭이 연계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장이 많아지면 책으로 묶죠. 이렇게 책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을 굳이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자면 이런 장부의 책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러면 이런 장부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장부 왜 필요하냐고요? 네. 장부가요? 서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서명이? 네. 서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 장부에 저장된 내용이 내가 썼다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해서 사인에 들어가는 거죠. 왜 다 쓰고 나면 이거 내가 썼음 사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이 종이 쓴 사람은 박진아입니다. 뭐 쌤57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계약 체결하고 인감 딱 그렇죠. 주고. 이 장부를 보증하기 위한 이 장부 작성자가 내가 썼습니다라고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혹시 서명이 들어가는 거죠. 해커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작을 하면 네. 조작할 수 있죠. 조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섭네요. 네? 무섭네요. 무서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해커들을 또. 네. 자,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장부가 조작이 되면 어떡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장부가 조작이 되면 어떡할까요? 라고 볼 텐데 기존의 블록체인이 아닌 일반 금융이라든가 일반 전자장부는요.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그 저장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 로그인을 치고 들어가죠.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컴퓨터에 아무나 쓸 수 없게 자기 아이디 로그인을 치고 들어가서 그럼 벌써 거기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인가 한번 인증을 하고 들어가죠. 그럼 그 사람이 쓰니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감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분산 장부가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데 그 장부를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동시에 기록을 해가지고 조작이 되면 조작된 게 티가 나겠죠. 그 티가 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조작된 장부다라고 판정해서 버려요. 버리고 정상적인 장부를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다시 짠 통일시켜요.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비트코인 들었을 때 이 금색 동그랗게 이 비트코인 네.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저거는 그냥 보기 좋게 가짜로 만든 거죠. 그럼 이 네. 비트코인 그거를 제굴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마이닝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채굴이라는 얘기는요. 자, 채굴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채굴이라는 거는요. 장부가 되게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장부를 써야 되죠. 네. 근데 촬영하기 바쁘고 노래하기 바쁘죠. 바쁜데 그거 언제 쓰고 있어요? 다 각자 누구나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빠요. 그거를 시간 내서 쓰려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하겠죠. 이제 그럼 최소한 컴퓨터가 계속 켜져서 그 장부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전기세가 들고요. 컴퓨터 비용이 들고요. 이걸 관리해 주는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걸 했을 때 꽤 괜찮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비트코인을 줍니다. 이걸 한 사람한테. 근데 이 행위 자체를 채굴이라고 해요. 사실은 약간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 채굴이라는 것은 사실은 장부를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케이. 네, 장부를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러 사람이 우리 5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럭이 다 써서 다음 블럭이 필요하죠. 그럼 이 블럭을 5명 중에 누군가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자기 이름을 쓰고 블럭을 넣어야 되는데 누가 할 건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아요.
아하. 공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작성하는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을 받는다니까요. 인센티브를. 그렇죠. 이걸 쓰는 사람한테 줘요. 기준이. 그러면 누구나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정하냐면 우리 5명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제일 빨리 푼 사람이 이걸 가져가요. 오, 재밌다. 오, 제일 재밌어요. 푼 사람이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문제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스피드. 예. 이 스피드, 이걸 제일 빨리 푼 사람이 이 블록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케이. 이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그래, 넌 이제 이 블록을 가졌고 열심히 문제를 풀었으니까 열심히 문제를 푼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비트코인을 캤다, 채굴에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데 블록체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산 장부라고 했어요. 네네네. 장부가 여러 개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여러 개 흩어져 있고 다 동시에 기록을 합니다. 네. 동시에 기록을 하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 독립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기록되는지 확인이 안 돼요. 네, 일단은. 그래서 제멋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장부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규칙 아래에서 만들자라고 우리 5명이 합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장부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이렇게 검증하고 이렇게 확인할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장부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다. 등등등 이런 규칙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미리 고려해 놓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전체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이거를 컨센서스, 합의라고 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대신에 정부가 해주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존에서는 은행이 우리가 돈만 보내면 알아서 기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기록을 뭐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고 제대로 했는지를 검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기관이 없다고 했죠. 제3의 중개인이 없는 1대1 화폐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그걸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관도 없고. 우리끼리만 돌아가는 건데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 다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약속대로만 움직이면 이거는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비트코인보다는 블록체인 기술, 장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장부를 어떻게 검사하고 이런 얘기를 정말 짧게 했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려운 얘기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이제 좀 재밌게 가볼게요.